얘야, 이 미친년아 길 안 비켜. 사성여군 합참이 멱살을 잡은 이스타 사단장. 다음날 전군이 보는 앞에서 수갑차고 끌려나가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중부 전선 경기도 연천.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핥히고 지나갔다. 하늘은 쇠물을 들이부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땅은 발을 디딜 때마다 부서지는 비명을 질렀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77 강풍보병사단이 관할하는 최전방 일반 전지오피 구역이었다. 한 명의 여군이 방한모를 깊게 눌러쓴 채소의 좁은 창문으로 바깥을 응시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대령. 하지만 그녀의 실제 신분은 대한민국군 창설일 최초의 여성 합참이자 현존하는 유일한 여성 사성장군 강철의 나비라 불리는 천지선 대장이었다. 그녀는 불과 며칠 전 용산의 합참이 장실에 앉아 전군 동계 작전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수치들은 완벽했다. 보급률 99%, 장비 가동률 100%, 그러나 숫자가 완벽할수록 천지선의 마음은 싸늘해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배운 전쟁이 아니라 뼈저린 현장에서 군인의 삶을 배운 사람이었다. 수송 헬기 지금 당장 띄우시오. 그녀는 부관에게 단 한마디를 남기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지금 합참의장 부임 이후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가장 화려한 사령부가 아닌 가장 춥고 낮은 이곳 연천의 이름 없는 초소를 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합참 군수참모 소속의 천대령으로 위장했다. 토병 근무 수칙 보고 충성 일병 박선우 전방 이상 무 목소리는 렁저렁했지만 초소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기의 애사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지선은 그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방한 장갑은 낡을 대로 낡아 손가락 끝부분이 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맨살은 보랏빛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장갑 벗어보게. 괜찮습니다. 명령이다. 일병 박선우가 마지못해 장갑을 벗자 끔찍한 동상의 흔적이 드러났다. 피부는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번들거렸고 몇몇 손가락은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다. 이게 괜찮은 건가? 천지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초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형 방한 장갑 보급받지 못했나? 아직 순서가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천지선은 말없이 고개를 MFA 끄덕였다. 그녀는 초소를 나와 바로 옆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후기치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차갑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였다. 병사들은 전투복 위에 낡은 방한 외피 깔리를 껴입고 침상에 모여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의 라디에이터는 이름뿐인 듯 미지근한 기운조차 내뿜지 못했다. 보일러는 어제 고장났는데 부품 수급에 며칠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추위의 고장이라니 대체 어떻게 잠을 자는 거지? 한 병사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침낭 2개 겹치고 동기들끼리 껴안고 자면 버틸 만합니다. 버틴다. 천지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이곳은 적과 싸우기 위한 최전방이지 추위와 싸우며 버티는 생존 현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고받았던 완벽한 숫자들은 모두 허상이었다. 병사들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온기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그저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생활관을 나와 다시 한번 얼어붙은 철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연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부관이, 의장님. 신분을 숨긴 채 천대령의 수행원으로 따라온 한정호 소령이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 즉시 제77 강풍보병사단 그리고 신임 사단장 돕고 용소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 책상으로 올리게 먼지 한 털까지 털어서 강철의 나비가 날개를 접었다. 이제 곧 심판을 위한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터였다. 같은 시각 연천의 77사단 사단 장실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갓 부임한 신임 사단장 불패의 용독 용소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전형적인 정치 군인이었다. 그는 실전 경험이나 지휘 능력보다는 화려한 언변과 윗선을 향한으로 별을 단 인물이었다. 그의 머릿속의 병사들은 그저 자신의 진급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크흠. 내가 이 77사단에 온 것은 돕고 용이 굵은 목소리로 취임 일성을 내뱉었다. 사단 참모들이 회의실에 도열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죽어가는 이 부대를 대한민국 제1의 부대로 만들기 위함이야. 알겠나? 그는 다 죽어가는이라는 표현에 힘을 주었다. 전임 사단장을 깎아내려야 자신의 공적이 더욱 빛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자마자 듣는 소리가 뭐야? 돕고 용이 책상을 주먹으로 쿡 내리쳤다. 합참에서 웬 대령 하나가 우리 구역을 쑤시고 다닌다고. 그것도 여자 대령이 그의 입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유독 경멸적으로 튀어나왔다. 요즘 군대가 아주 개판이야. 여군들이 별을 다해 모내하더니만 이젠 합참이 장까지 여자가 앉는다는 소문이 돌아. 미친 거 아니야? 여자가 전쟁을 알아. 콩나물갑이나 알겠지? 그는 노골적인 여성 혐오 발언을 서슴다. 참모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갓 부임한 사단장의 서술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이를 제기하지 못했다. 당장 그 옆편에 어디 소속인지 알아내. 감히 사단장 허락도 없이 최전방을 휘젓고 단여부대 소속이건 내가 대가리를 박살 내버릴 테니까. 바로 그때 군수참모인 박시우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방금 합참 군수참모에서 내려온 천대령이라는 분이 전방 초소의 동계 물자 현황을 긴급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보급에 차질이 없는지 차질. 차질이 왜 있어? 돕고 용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보고서에는 보급률 100% 완벽 그 자체야. 그런데 웬 잡년이 와서 내 보고서에 토를 달아. 그 천대령인가 뭔가 하는 연장 내 앞으로 끌고 와. 아니, 내가 직접까지. 도구용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는 전방의 열악한 보급 실태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이었고 감히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여자 대령의 버릇을 고쳐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중영 예, 사단장님 자네 군수 참모라고 했지? 자네가 올린 그 완벽한 보고서 말이야. 그거 문제 없는 거 확실한가? 예, 만약 그 천대령이라는 연이 와서 뭔가 트집을 잡으면 그땐 자네가 책임지는 거야? 내 말 알겠나? 박시우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실 77단의 동계 물자는 엉망진창이었다. 신형 보급품 중 상당수는 돕고 용이 전임자 때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물자도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박충령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돕고 용의 부임에 맞춰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조작하여 보고서를 올렸던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그 잘난 합참 대령님 얼굴이나 보러 가볼까? 돕고 용은 콧노래를 부르며 사단장실을 나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복도를 울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곧 자신을 파멸시킬 심판의 칼날이 되리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천지선 대장은 77사단 본부 건물로 들어섰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초소에서 본 참상을 가슴에 묻어둔 채 차가운 표정으로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사단장 돕고 용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사단 본부의 군수과에 들러 실제 보급 장부 원본을 대조해볼 생각이었다. 천대령님 저쪽입니다. 한정호 소령이 앞장서서 군수과 사무실을 가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전투와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신임 사단장 돕고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복도는 좁았다. 군규정상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먼저 경례를 하고
길을 비켜서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천지선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대령이었고 돕고용은 소장이었다. 당연히 천지선이 길을 비켜야 했다. 그러나 천지선은 멈춰 서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초소에서 본 동상 걸린 병사의 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돕고용의 무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했다. 어쩌죠? 돕고용의 눈썹이 꿈틀했다. 자신의 앞에서 감히 길을 비키지 않는 대령 계급의 여군. 그것만으로도 그의 심기는 극도로 불쾌해졌다. 거기 앉서 돕고용이 고함을 질렀다. 천지선이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방한모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뭐 하는 년이야 이거? 돕고용이 성큼 다가와 천지선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그녀 위에 그늘을 드리웠다. 눈가를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사단장님이 지나가는데 길도 안 비켜? 천지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돕고용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오만함, 그 경멸감. 그녀가 군생활 내내 혐오했던 모든 것이 그의 얼굴에 담겨 있었다. 야, 내가 말 안 들려? 돕고용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천지선이 휘청하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한정호 소령이 사단장님 하며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천지선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어쭈 깡다구가 있네? 돕고용은 그녀의 침묵을 저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천지선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사되질을 하며 폭권을 쏟아냈다. 이봐 여군년 군대가 너들 놀이터인 줄 알아?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녀. 여군이면 여군답게 얌전히 굴어야지. 집에서 남편 시중이나 들고 밥이나 할 것이지. 뭐 하러 군대에 기어 들어와서 남자들 앞길이나 막고 지랄리야? 천인공노로 할 모욕이었다. 일개 병사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는 같은 군인의 면전에 그것도 부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내뱉었다. 천지선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그 서늘한 시선이 돕고용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계집 따위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돕고용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어 천지선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주었다. 내가 감히 누굴 그따위 눈으로 쳐다봐. 오늘 내가 내 군복을 벗겨주마. 그가 천지선을 벽으로 밀어붙이려는 순간이었다. 그 손 놓으시죠, 소장. 방금 전까지 천지선의 뒤에 서 있던 한정호 소령이 돕고용의 손목을 낚아가채듯 붙잡았다. 한 소령의 악력은 강철 집게와 같았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뭐야 이 새끼는? 돕고용이 당황하여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한 소령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천지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 소령 손나. 의장님, 내 명령이다. 한정호 소령이 마지못해 손을 놓았다. 돕고용은 붉어진 손목을 얼루만지며 숨을 씩씩 몰아쉬었다. 이것들이 감히 현역 사단장에게 하극상을 너희 둘 다 당장 군법회의에 돕고용 소장 천지선이 자신의 멱살을 잡혔던 전투복 옷깃을 천천히 바로잡았다. 오늘 그대의 행동 그리고 그대가 내뱉은 모든 말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겠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돕고용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돕고용은 그 압도적인 무시와 경멸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어딜 도망가? 당장 서지 못해. 천지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며 수행원에게 명령했다. 한소령 우리는 서울로 복귀한다.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단에 대한 감찰은 전면 중단에 옛 한정호 소령이 의아한 듯 되물었다. 천지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더들 놓을 필요가 없어졌네. 저 오만한 용은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 테니. 그녀는 77사단 본부 건물을 나서며 연천의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심판의 계절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용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의장실 내부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차가웠다. 천지선 대장이 연천 최전방의 혹한을 그대로 몰고 온 듯했다. 그녀는 의장석에 앉아 있지 않았다. 거대한 한반도 전술 지도가 걸린 벽 앞에 선체 방금 전 복귀한 한정호 소령의 구두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정호 소령의 보고가 끝났지만 천지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지도의 한 점 경기도 연천의 77사단 관할 구역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강철 같은 결이었다. 내가 천지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집기를 울리는 듯했다. 내가 합참의장에 온 것이 단순히 별 4개짜리 계급장을 어깨에 얹기 위함이라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의장님. 한정호 소령이 허리를 고추 세웠다. 나는 이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사들의 피와 땀을 잊은 적이 없네. 그런데 오늘 내가 본 것은 군대가 아니었어. 그것은 지휘관의 오만과 무능이 만들어낸 거대한 냉동 창고였고 그 안에서 우리 아들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복도에서 돕고 용과 마주쳤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자의 이름이 무엇이라 했지? 77단장 소장 독고용입니다. 독고용 불패의 용이라 가소롭군. 용은커녕 제둥지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비대한 이무기에 불과해 천지선은 자신의 직무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눌렀다. 합참 작전 본부장 군수본부장 감찰실장 전원 5분 내로 내 직무실로 명령은 간결했다. 곧이어 육군 해군 공군을 대표하는 삼성 장군들이 긴급히 의장실로 들어섰다. 방 안의 냉랭한 기류에 그들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어렸다. 여기 77단의 동계 작전 대비태세 보고서요. 천지선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회의 테이블로 밀었다. 보급률 99%, 장비 가동률 100% 완벽하오. 너무나 완벽해서 내가 오늘 직접 확인하고 왔소. 그녀는 연천 초소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일병 박선우의 건붉게 얼어붙은 손가락 사진이었다. 이게 제군들이 말하는 완벽한 보급의 결과물이요. 3명의 장군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사진 속의 참상은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의장님, 이건 변명은 듣지 않겠소? 천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군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 하오 부패한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돌려낼 것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77단이 될 것이야. 감찰실장인 황인철 중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의장님, 지금 즉시 합참 합동감찰팀을 파견하여 77단 전체를 아니 천지선이 그의 말을 잘랐다. 감찰이 아니요. 감찰위로 저 교활한 독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 우리가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모든 서류를 조작하고 입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야. 내가 오늘 천대령의 신분으로 그와 마주쳤으니 그는 아마도 내가 두려워 물러났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오만한 자는 더 큰 오만으로 무너뜨려야 하오. 그는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게 해야 해. 천지선은 전술 지도를 가리켰다.
작전본부장은 듣게 합참주관 전군 최전방 사단 대상 혹한기 신속 대응 전술 경연 대회를 개최하겠네. 이름은 북극성 작전으로 하지? 예, 전술 경연 대회 말씀이십니까? 아, 그렇네. 가장 우수한 대비 태세를 갖춘 사단을 선정하여 합참장 특별부대 표창과 막대한 포상금을 하사할 것이라 전군에 하달하게, 그리고 그 첫 번째 평가 대상 부대로 제77 강풍사단을 지정하도록 작전본부장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군수본부장은 북극성 작전의 평가 항목의 동계 군수 물자 완벽성을 최우선 순위로 포함시키게 평가단은 합참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한다고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지만 독구 용소장이 이에 대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위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요. 천지선이 말했다. 그는 완벽한 위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야. 없는 물자를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고장난 장비를 작동하는 것처럼 조작하겠지.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협박하고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될 것이요. 그는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완벽한 범죄 증거 목록을 만들게 될 걸세. 그녀는 다시 한번 한정호 소령을 바라보았다. 한소령. 예, 의장님. 자네는 지금부터 내 직속 비밀 감찰팀 그림자를 이끌게. 자네 팀은 북극성 작전의 공식 평가단이 아니야. 자네들은 평가단이 도착하기 일주일 전 77단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침투하네. 위생병, 취사병, 정비병. 가장 낮은 신분으로 위장하여 그들이 숨기는 것, 그들이 버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모조리 수집하게 천지선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독구 용소장은 지금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축배를 들고 있겠지. 감히 사단장에게 덤벼든 여자 대령 하나를 쫓아냈다고 말이야. 좋네. 마음껏 축하하게 놔두지. 그 오만한 용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출 때 나는 그 무대 자체를 무너뜨릴 테니. 바로 그 시각 연천의 77단장실. 하하하. 돕고 용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고급 양주가 담긴 잔을 높이 들었다. 봤나 박중령. 그 천대령인가 뭔가 하는 연내 호 한 방에 꼬리를 말고 용산으로 도망가는 꼴을. 군수참모인 박시우 중령이 애써 마른 웃음을 지었다. 사단장님의 기백에 눌린 것이 분명합니다. 기백하 당연하지. 어디 감히 계집년이 별 2개짜리 사단장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내가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오줌이라도 지릴 뻔했을걸. 독고용은 복도에서의 일을 몇 번이고 과장하며 무용담처럼 떠들었다. 그는 천지선이 자신의 폭언과 폭행에 겁을 먹고 물러났다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이제 합참이고 나발이고이 77사단은 내 왕국이야. 알겠나? 내 말 한마디가 곧 법이다라기 말이야. 바로 그때 작전 참모가 긴급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방금 합참에서 긴급 하달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뭔데 또 호들갑이야? 합참 주관 북극성 작전 전술 경연 대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77단이 첫 번째 평가 대상 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합참의장 특별 표창이 걸려 있습니다. 순간 돕고 용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뭐? 합참의장 표창.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하하, 이거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세 번째 별을 달아주려는 계시다. 그 여자 대령년이 돌아가서 돕고 용소장은 건드리면 안 된다. 차라리 상을 줘서 입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한 게 틀림없어. 그의 착각은 이미 망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좋아. 박중령. 이 사단장님 자네 들었지? 동계 군수 물자 완벽성이 최우선 평가 항목이다. 일주일 뒤에 합참 평가단이 들이닥칠 거야. 그때까지 내 말 알지? 박시우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일주일 만에 이 모든 재앙을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사단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고가 현실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돕고 용이 양주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독한 술 냄새가 퍼졌다. 현실은 내가 만드는 거야? 없는 건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건 되게 만들어. 서류를 새로 만들든 옆부대 물건을 훔쳐오든 일주일 뒤 내 눈앞에 완벽한 77단을 대령시켜 만약 털금만 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박중령 자네는 그날부로 군복 벗고 내 고향 앞바다에서 조개나 캐게 될 줄 알아 명심해. 박시우 중령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산의 차가운 결의와 연천의 뜨거운 탐욕이 그렇게 북극성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심판을 위한 거대한 덫이 그렇게 조용히 놓였다. 일주일 돕고 용 소장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77단은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해갔다. 돕고 용은 연출가였고 참모들은 조감독이었으며 병사들은 원하지 않는 배우가 되어야 했다. 움직여 이 느림보 같은 새끼. 돕고 용의 고함이 사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북극성 작전의 평가단이 방문할 동선을 미리 정했다. 그리고 그 동선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장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천지선이 방문했던 그 최전방 초소. 낡아빠진 라디에이터는 즉시 최신형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 보일러는 사단 본부의 다른 시설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구입한 것이었다. 병사들의 침상에는 새 것과 다름없는 침낭과 방한 외피가 지급되었다. 물론 이 물자들은 사단 예비 물자 창고에서 꺼내온 것이 아니라 인근 5군단 예하의 다른 연대 창고에서 빌려온 것들이었다. 평가가 끝나면 즉시 반납해야 할 전시용 물품이었다. 박충령 방한 장갑은 어떻게 됐어? 사단장님. 신형 고어텍스 장갑 300내 긴급 공수에 왔습니다. 좋아. 그걸로 그 동상 걸렸다는 놈 손에 끼워줘. 그리고 입단속 단단히 시켜. 합참놈들 앞에서 딴소리하면 그 새끼군 생활 끝나는 거라고. 독구용은 관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다. 그는 심지어 생활관 벽에 난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 전문 도배업자를 사비로 불렀다. 병사들의 복지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는 당장에 보여주기를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터는 신까지 했다. 물론 그 돈은 곧 부대 운영비에서 다른 명목으로 다시 채워질 예정이었다. 이 모든 광란의 중심에는 군수참모 박시후 중령이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수백 장의 허위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77단 동계 물자 현황 보고서 북극성 작전 대비. 그 보고서 안에서 77단은 지상 낙원이었다. 모든 보급률은 100%, 모든 장비 가동률은 100%, 병사들의 만족도는 하늘을 찔렀다. 이건 미친 짓이야. 박시우 중령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결제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허위 보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국가 예산 횡령이자 군사일 위조였다. 독고용은 그 모든 서류에 자신의 서명 대신 박시우 중령의 서명을 강요했다. 박중령 자네가 실무자야. 자네 도장이 찍혀야 완벽한 거야? 걱정 마.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네 다음 진급은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지. 하지만 독고용은 박시우의 어깨를 곰의 앞발처럼 묵직하게 움켜주었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이 모든 건 자네 선에서 벌어진 실무자의 과욕이 되는 거야? 알겠나? 협박이었다. 박시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부에 도장을 찍었다. 바로 그 시각 77단의 가장 후미진 곳 병사식당의 주방. 어이 신병. 거기 감자 제대로 안 깎아 취사반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신병이라 불린 산내. 그는 다른 병사들보다 유난히 덩치가 컸고 감자를 깎는 손놀림이 어설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합참의장 직속 비밀 감찰팀 그림자의 팀장 한정호 소령이었다. 그는 보충역 취사지원병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이곳에 잠입해 있었다. 그의 팀원들은 사단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의무실의 위생병으로 정비고의 수리병으로 심지어 사단장 관사의 청소로 그들은 완벽하게 포장된 77단의 이면을 파고들었다. 한정호는 취사병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들었냐? 내일 합참에서 높으신 분들 온다고 오늘 저녁 특식이 소고기래? 미쳤네. 평소엔 똥국만 주더니. 근데 그 소고기 유통기한 확인한 거 맞냐? 아까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하던데? 쉬 조용히 해. 반장님이 그냥 쓰레피 하루만 먹고 치울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한정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몰래 주방 뒤편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금 버려진 소고기 포장 박스를 발견했다. 유통기한 이미 사흘이나 지나 있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그 날짜를 선명하게 촬영했다. 같은 시각 정비고 이봐 김병장 자주포 시동만 걸리게 해놔. 어차피 사격할 것도 아니잖아. 정비 반장이 소리쳤다. 반장님, 이거 유압계통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부품 교체 안 하면 기동 중에 퍼질 겁니다. 시끄러워. 위에선 당장 가동률 100% 맞추라고 난리야. 일단 시동만 걸리게 응급 처치해. 그리고 가동 가능 판정 서류에 서명해. 그림자 팀원인 정비병 위장 요원이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작동 불능 상태인 유압 장치의 핵심 부품을 몰래 촬영했다. 의무실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일병, 너 동상 걸렸던 애 맞지? 군관이 차트를 넘기며 물었다. 천지선이 만났던 바로 그 병사 박선우였다. 그렇습니다. 내일 합참에서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냥 가벼운 동창이었고 지금은 신용방한 장갑 받고 다 나왔다고 말해. 알았어. 하지만 아직도 손가락 감각이 이 새끼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사단 전체가 피곤해져야겠어. 그냥 다 나왔다고 하라고. 박선우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진료실을 나간 뒤 청소를 밀고 들어온 청소병이 있었다. 그는 방금 군의관이 박선우의 진료 차트에 완치라고 허위 기재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고 그 차트를 카메라에 담았다. 모든 증거는 실시간으로 용산의 천지선 대장에게 전송되었다. 그녀의 집무실 대형 스크린에는 2개의 화면이 나란히 떠 있었다. 왼쪽 화면은 돕고 용의 합참에 제출할 완벽한 보고서였다. 오른쪽 화면은 한정호 소령의 그림자 팀이 보내온 진실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작동 불능의 자주포, 허위로 작성된 진료 기록. 그리고 그림자 팀과 비밀리에 접촉한 박시우 중령이 목숨을 걸고 넘긴 원본 군수장부와 조작된 군수장부의 비교 파일. 천지선은 말없이 2개의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한소령 의장님. 내일 북극성 작전평가단이 77단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정각이다. 알고 있습니다. 돕고 용소장은 나를 그 자리에 초청했네. 자신의 완벽한 성과를 내 눈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더군. 좋아.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겠다고 전하 내일 나 역시 77사단을 방문하겠다고 천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대한민국 합참의 최고 예복을 꺼내 들었다. 어깨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4개의 별이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발표장의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화상으로 연결하게 국방부 장관님께도 내일 77단의 모범 사례 발표회에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드리게 모범 사례 발표회 말씀이십니까? 천지선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 그렇네.
독구 용소장이 그토록 원하던 무대이지 않은가? 이왕이면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무대를 만들어줘야지. 그가 다시는 내려올 수 없는 무대를 말이야. 디데이 경기도 연천 77단 강풍부대 본부 대강당. 오늘은 77사단 역사상 가장 빛나는 날이 될 터였다. 적어도 돕고 용소장의 머릿속에서는 그랬다. 강당은 북극성 작전 완벽.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고 단상 앞에서 서성했다. 그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완벽한 지휘 능력을 전군에 과시하고 합참장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 세 번째 별을 향한 고속도로를 열 작정이었다. 그 천대령년 아니지 이제는 합참의장 각하지. 그는 스우음을 삼켰다. 며칠 전 복도에서 자신이 멱살을 잡았던 그 여자 대령이 설마 합참의장 천지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하지만 천지선은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극성 작전이라는 어마어마한 포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역시 큰 인물은 달라.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본 거야? 그날 복도에서의 일은 나를 시험해 본 것이 틀림없어. 나의 기백을. 그의 망상은 이미 구제불능의 수준이었다. 그는 천지선이 자신의 능력에 감복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려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전 10시 정각. 강당의 모든 문이 열리고 헌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한 무리의 인물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천지선 대장이 있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합참의장 정복을 입고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어깨 위엔의 개의 별은 강당의 모든 조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묵직하게 빛났다. 전체 차렷. 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돕고 용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충성 강당 안의 모든 군인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경례했다. 천지선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며 거수 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강당을 천천히 훑었다. 화려한 현수막 흥분으로 상기된 장병들의 얼굴 그리고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리는 돕고 용의 얼굴까지. 그녀는 돕고 용의 맞은편 가장 상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의장님, 오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돕고 용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양을 떨었다. 그날 복도에서 뭐 하는 연이야라고 소리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었다. 고생했네. 도구 소장. 천지선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오늘 77단의 모범 사례를 전군에 공유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네. 기대가 크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지금부터 우리 77단이 얼마나 완벽하게 동계 작전 대비를 마쳤는지 제 군수참모인 박시우 중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돕고 용의 신호에 박시우 중령이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단상에 올랐다. 그의 손에 들린 발표 자료 USB는 어젯밤 돕고 용의 강압에 못 이겨 완성한 조작된 자료였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충성 군수참모 중령 박시우 지금부터 77단 동계 대비태세 보고를 잠깐 박시우 중령이 첫마디를 떼는 순간 천지선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강당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돕고 용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천지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박시우 중령의 옆을 지나 단상의 정중앙 발표 연설 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자신의 육성으로 강당을 올렸다. 박시우 중령 고생한 것 아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지. 그녀는 돕고 용을 바라보았다. 돕고 용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돕고 용 소장. 예, 의장님. 나는 오늘 돕고 소장의 완벽한 보고서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본 것을 이 자리에 모든 이들과 공유하고 싶네.
예, 의장님께서 보신 것이라뇨. 천지선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발표를 위해 준비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겨누었다. 내가 불과 열흘 전이 77단의 최전방 초소에서 본 것이 있네. 독고 소장이 부임하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지. 독고 용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열흘 전 내가 부임하기 직전 그때 나는 합참의장 천지선이 아니라 군수 점검을 나온 천대령의 신분이었네. 첫 천대령 돕고 용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자신이 멱살을 잡고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모욕했던 그 여군. 그 여군이 그때 내가 만났던 한 병사의 손일세 돕고 소장이 말하는 그 완벽한 보급을 받은 병사의 손딸각 리모컨이 눌렸다. 돕고 용이 준비했던 화려한 그래프와 표신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일병박선 후에 건불께 얼어붙어 터지기 직전인 동상 걸린 손가락 확대 사진이었다.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화상으로 지켜보던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내게 돕고 용은 말을 더듬었다. 이것이 돕고 소장이 말하는 완벽한 보급의 실체인가? 천지선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 손곳이 되어 돕고 용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닙니다, 의장님. 저건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오해. 천지선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다음 화면.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지난 시커멓게 변색된 소고기 포장 박스 사진이 떴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오늘 아침 병사들에게 특식으로 제공될 뻔했던 썩은 고기 일세. 자네의 완벽한 군수 시스템이 공수한 물자지. 저건 딸각 다음 화면 작동 불능 판정을 받아야 마땅한 자주포의 유합장치 그 위에 가동 가능이라고 허위로 서명된 정비일지가 나란히 떴다. 이것도 오해인가? 전시에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하리 쇠덩어리가 자네의 보고서에선 가동률 100%의 무적 자주포로 둔갑했더군. 돕고 용은 다리가 풀려 휘청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자신이 가장 화려한 처형대 위에 제 발로 걸어 올라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천지선은 마지막으로 박시우 중령을 바라보았다. 박시우 중령 네, 예, 의장님. 자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조작된 보고서 말고 자네가 목숨을 걸고 나에게 전해준 보고서를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이들 앞에서 자네의 입으로 직접 보고하게. 천지선이 스크린에 마지막 파일을 띄웠다. 77단 군수 물자 원본대 조작본 비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증발하고 수천 개의 보급품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악스러운 비리의 실태가 스크린 위에 낱낱이 펼쳐졌다. 박시우 중령은 천지선을 바라보았다. 천지선의 눈은 그에게 이제 괜찮다고 군인의 명예를 되찾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시우 중령은 돕고 용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마침내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돕고용 사단장의 지시로 돕고용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이 모든 것은 돕고 용사단장의 지시로 박시우 중령의 절규는 마이크를 타고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던 모든 순간의 울분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진실을 택한 자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사단장님은 박시우는 돕고 용을 손가락으로 가리쳤다. 그의 손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은 저에게 모든 서류를 조작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합참의 장님 표창에 눈이 멀어 없는 물. 조작본의 비교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방한 장구와 장비 부품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돕고 용이 내는 이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오만으로 가득 찼던 뇌세포가 하나씩 터져나가는 듯 했다. 거짓말 저 새끼가 저 반역자 새끼가 그는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어떻게 해? 멈춰.
얼음장 같은 한마디가 돋고 용의 발을 바닥에 못 박았다. 천지선 대장이었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방금 전까지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던 그 무대 위에서 돋고 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심판 그 자체만이 담겨 있었다. 돋고용 소장 의장님 오해입니다. 저놈이 박시우 저놈이 혼자 꾸민 짓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저놈이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밝혀내려 하자 오히려 저에게 더 천지선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는 돋고용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위압감에 돋고용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대가 말하는 더디 열흘 전 내 멱살을 잡고 뭐 하는 년이냐며 벽으로 밀치던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인가? 돋고용의 눈이 공포로 완전히 질려버렸다. 그는 몰랐다. 그날의 일이 공개적인 처형의 서막이었음을. 아니면 집에서 남편 시중이나 들고 밥이나 할 것이지 왜 군대에 기어들어와 남자들 앞길을 막느냐고 모욕하던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인가?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비리 사실에 이어 신임 합참의장이 불과 열흘 전 이 부대에서 현역 사단장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광난처럼 터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하극상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장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것은 제가 의장님이신 줄 몰라 뵙고 돋고용은 이제 비굴하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 입 다물라. 천지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그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대는 한 명의 여군을 대령 계급의 부하를 하니 그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오른 동상 걸린 손사진을 가리켰다. 그대가 무시한 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었지. 그대는 이 손의 주인이니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아들들의 목숨을 무시했다. 그대는 그들의 생명줄인 방한 장갑을 빼돌려 그대의 안락함을 채웠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장비를 고철로 만들었다. 그녀는 돋고용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대는 군인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어깨에 달린 별을 탐하기 위해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거머리일 뿐이다. 아닙니다. 살려주십 그대가 오늘이 무대에서 받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합참의장 표창이었나? 세 번째 별이었나? 천지선은 강당 뒤편을 향해 싸늘하게 명령했다. 좋다. 내가 그대에게 그토이 바라는 것을 주지. 헌병쾅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완전 무장한 합참직 속 헌병대 수십 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강당에 진입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행진했다. 돋고용은 그제야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자신을 잡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헌병 2명이 그의 양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붙잡았다. 이거 못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돋고용은 짐승처럼 발버둥쳤다. 내가 육사 내가 마 장군님 라인 너희들 전부 돋고용 천지선이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하얀 장갑 낀 손을 들어 돋고용의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거칠게 움켜주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천지선은 군영법 제80조 지휘관의 수소 이탈 및 직무유기 제92조 2 군용물 절도 및 횡령 그리고 군인 복무기율 위반 및 상관 모욕의 죄를 물어 그녀는 돋고용의 계급장을 뜯어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시간부로 제77사단 소장 돋고용을 보직 해임한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턱짓했다. 저자가 감히 군인이라 참칭하며 입고 있는 저 군복을 모욕하지 않도록 당장 수갑을 채워 연행하라. 국방부 직할 검찰단으로 압한다. 찰칵.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돕고 용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무대 전군이 지켜보는 그 화려한 단상 위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으아악 억울하다. 천지선이 독한 내년이 나를 모함한 거야? 으악. 그의 비명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강당 안에는 승자의 환호 대신 차갑고 무거운 정의의 침묵만이 흘렀다. 천지선은 바닥에 떨어진 독구용의 계급장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강당에 남겨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77단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그대들은 그대들의 지휘관을 잃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진정한 지휘관의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썩은 뿌리를 돌려내는 고통 없이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 오늘을 잊지 말라. 오늘이 부끄러움을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다시금 뼈속 깊이 새기는 계기로 삼으라. 그녀는 시선을 돌려 단상 구석에서 여전히 떨고 있는 박시우 중령에게 향했다. 박시우 중령 내위, 의장님, 그대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대는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대는 마지막 순간 군인의 양심을 택했다. 그대의 용기 있는 증언이 썩어가는 군의 환부를 드러내는 첫 번째 칼이 되었다. 천지선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즉시 군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그대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 하지만 내가 약속하지? 그대와 그대의 가족은 진실을 말한 대가로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다. 군법에 의거 내부 고발자로서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당 맨 뒷자리에서 있던 한 병사를 불렀다. 일병 박선우. 충성 일병 박선우 동상에 걸렸던 그 병사 박선우가 경악하며 뛰쳐나왔다. 천지선 대장은 4개의 별을 단 합참의장은 그 어린 병사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전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그 병사를 향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경례했다. 미안하다. 일병 박선우. 그리고 고맙다. 이 나라의 군대가 그대처럼 훌륭한 아들들의 헌신에 보답하지 못했다. 내가 이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너진 용의 비명이 휩쓸고 간 자리에 진정한 리더의 뜨거운 눈물과 차가운 결의가 그렇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돕고 용이 연행된 대강당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천지선 대장은 즉시 77단의 합참 직속 관리단을 파견하여 부대 안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돕고 용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던 하급 간부들과 병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조치였다.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다. 부패한 지휘관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피해자다. 용산으로 복귀한 천지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정호 소령이 이끄는 비밀 감찰팀 그림자와 마주 앉았다. 물론 박시우 중령처럼 적극적으로 비리를 주도하고 횡령에 가담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허위 보고서에 서명했던 정비 반장 동상 걸린 병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군의관. 그들은 처벌이 아닌 재교육과 기회가 필요하다. 그녀의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77사단에는 즉시 전군에서 가장 강직하다고 평가받는 새로운 지휘부가 임명되었고 박선우 일병을 포함한 피해 병사들은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군은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천지선의 눈은 여전히 연천의 그 강당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다. 한소령 돕고 용의 입은 열렸나? 아직입니다. 의장님. 국방부 검찰단에서 신문 중이지만 억울하다. 천지선의 모함이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림자팀이 그의 사단 장실을 정밀 수색한 결과 예상대로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한정호 소령이
보안 USB 하나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돕고 용의 집무실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만년필 케이스였다.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였습니다만 내부를 분해하자 마이크로 금고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그것은 은행의 보안 카드처럼 보이는 검은색 플라스틱 카드였다. 카드 중앙에는 금실로 용 한 마리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카드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습니다. 오직이 금용 문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뒷면에는 암호화된 계좌번호로 추정되는 숫자 10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지선의 미관이 좁혀졌다. 계좌 추적은 즉시 착수했습니다. 스위스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독고용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금용회라는 이름의 유령법인 명의 금용회. 천지선이 그 이름을 낮이 은조였다. 마치 뱀의 이름을 부르듯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난 5년간 그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이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독고용이 77단에서 빼돌린 돈은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의장님. 한정호 소령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돈의 출처는 다양했습니다. 수십 개의 방위 산업체, 건설사, 심지어 해외의 무기 중개상까지. 그리고 그 돈은 정기적으로 빠져나가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현역 정치인들의 후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군장성들과 방산업체 그리고 정치권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지난 수십 년간이 나라의 국방 예산을 조직적으로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독고용은 그 거대한 금융회의 일원이었으며 77단장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주어진 수금구역에 불과했다. 금융회. 그 실체가 무엇인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과거 정보사령부에 해체된 비밀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군원로 즉 퇴역한 사성장군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주축이 되어 현역의 주요 고직자들을 회원으로 관리하며 이권을 챙기는 군대 위의 군대 그림자 정부와도 같은 조직으로 보입니다. 천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의 서울은 평화로웠지만 그녀는 지금 그 평화 아래에 도사린 거대한 암초를 발견한 것이다. 독고용이 77단으로 부임할 때 그의 뒤를 봐준 자가 누구라고 했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철혈의 지휘관이라 불리는 마진석 의원입니다. 마진석 육군대장 출신 합참장 바로 문턱에서 전역하여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한 인물. 그는 현 정권의 안보 실세로 불리며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 천지선이 존경했던 선배이자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라이벌이기도 했다. 마진석 역시 그였군. 천지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들은 독고용을 버릴 거야. 꼬리 자르기에 들어가겠지? 독고용이 입을 열기 전에 그를 제거하려 할지도 모르네. 그렇다면 한소령 지금 즉시 국방부 검찰단에 있는 독고용의 신병을 우리 합참 헌병대로 이관하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추가 혐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게. 금융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내 통제하에 두어야겠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님, 이건 군 내부의 감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정치권의 심장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알고 있네. 천지선은 결심을 굳혔다. 그래서 동맹이 필요하네. 군복을 입지 않은 동맹이.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일반 군용 전화가 아닌 대통령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최고 등급의 비이었다. 그녀는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보민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일부장 저승사자 황보민 검사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증거가 나오면 수갑부터 채운다는 그래서 정권과 검찰 내부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는 자 황보 검사나요. 천지선이요 수학이 넘어 황보민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군부의 최고 실세와 검찰의 최고 칼잡이가 사적으로 연락할 일은 없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합참의장님 검사님께 사냥감을 하나 드리려 하오. 천지선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다만 그 사냥감이 용이요. 검사님이 지금껏 잡아온 그 어떤 짐승보다 거대하고 추악한 금비총이요. 잘못 물면 검사님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모두 부러질지도 모르지. 수화기 너머로 황보민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의장님, 저는 이빨이 부러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용의 목을 물었을 때 제 이빨에 독이 오르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일 자정. 내가 보낸 주소로 혼자 나오시오. 천지선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금용회라고 적힌 카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독고용은 시작에 불과했군.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갯자리 별을 매만졌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다음 날 새벽 신문의 일면은 천지선 대장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철의 여장군 군나필이 소장 현장 체포 썩은 뿌리 돌려낸 천지선 의장 군개혁 신호탄 여론은 열광했다. 독고용의 공개적인 몰락은 국민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고 천지선은 정의의 화신으로 떠올랐다. 77단의 병사들은 영웅담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지만 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단 한 곳 여의도 국회의 사당의 국방위원장실은 냉기류가 흘렀다. 천지선이 망아리 마진석 의원은 자신의 책상 위 신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금용회의 핵심 멤버이자 독고용의 후견인이었던 그는 이 사태가 단순한 비리 적발이 아님을 직감했다. 의원님 독고용의 신병이 합참 헌병대로 이관되었습니다. 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뭐 검찰단이 아니라 합참으로 마진석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천지선이 독고용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즉 금용회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이대로 두면 다 죽어. 그년이 우리 숨통을 끊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녀의 목을 쳐야 해. 마진석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 여자 과거 깨끗한가? 예, 천 의장님 말씀이십니까? 워낙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유명해서 찾아내. 세상에 먼지 안 나는 인간 없어. 여자로서 그 자리까지 올랐으면 분명히 무언가를 밟고 일어섰거나 더러운 걸 덮었을 거라고. 당장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 여자의 모든 군 생활을 뒤져 금융회의 정보망이 총동원되었다. 군 내부의 회원들과 그들이 매수한 언론사 기자들이 천지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를 찾아냈다. 사흘 뒤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한 보수 언론사의 단독 특종이 터져나왔다. 단독 천지선 합참의장 10년 전 부하죽음으로 모아 독선적 지위로 유망한 장교 희생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천지선이 대령으로 연대장을 맡고 있던 시절 서해 최전방에서 벌어진 국지전 상황. 당시 천지선의 작전 참모였던 고 김수혁 소령이 작전 중 사망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천지선의 무리한 공명심과 독선적인 지위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익명의 당시 참모의 증언을 인용했다. 천연대장은 승진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적위부를 생포하라며 김소령에게 무리한 정찰을 강요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는 여군이라 무시하느냐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김소령은 적의 매복에 걸려 기사는 천지선을 부하의 목숨을 자신의 출세 제물로 삼은 냉혈한으로 몰아갔다. 독고용을 심판했던 정의의 여신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부하를 사지로 몬 또 다른 독고용이 되어버렸다. 인터넷은 들끓었다. 결국 똑같은 군인이었네. 여자라서 더 감정적이고 독선적이었던 거 아니야? 김수혁 소령님만 불쌍하다.
당장 합참의장 사퇴하라. 금용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김수혁 소령의 노모를 찾아냈다. 우리 아들 우리 수혁이 그 여자가 죽인 거요? 매일 밤 우리 아들이 꿈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는 노모의 모습은 여론에 불을 질렀다. 합참의 장실은 폭풍의 눈이 되었다. 대통령실에서조차 일단 의장님께서 직접 해명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실상의 사과 요구가 들어왔다. 한정호 소령과 그림자 팀원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의장님, 명백한 모함입니다. 당장 반박 기자회견을 아니다. 천지선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의장님 이대로 두면 의장님의 명예는 내 명예는 중요하지 않네. 천지선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죽은 김소령의 명예까지 2번 죽이고 있어?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용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봉인되어 있었다. 그날의 진실은 기사와 정반되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었다. 하지만 퇴각 명령 직전 김수혁 소령이 적의 부비 트랩에 걸린 어린 부하 2명을 발견했다. 천지선은 당장 퇴각하라. 그것은 적의 함정이다으라고 무전으로 수십 번 외쳤다. 하지만 김수혁 소령은 연대장님, 저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교신이었다. 김소령은 부하 2명을 구출해냈지만 자신은 퇴로를 차단하던 적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사후 조사가 열렸다. 천지선은 정치 군인들의 표적이 되었다. 여군 지휘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부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때 천지선은 선택을 해야 했다. 진실을 밝히면 김수혁 소령은 명령 불복종으로 불명예를 안게 되고 그의 유가족은 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천지선은 침묵했다. 그녀는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했다. 독선적 지휘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녀는 김수혁 소령의 죽음을 자신의 지휘 미숙으로 돌렸고 그 덕분에 김소령은 영웅적 전사자로 기록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죽은 부하의 명예를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마진. 금융회의 계좌 내역 그리고 돕고 용의 자백서 원본을 넘기겠다고. 자백서 말입니까? 돕고 용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까? 열었네. 마진석 의원이 자신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천지선 의장의 피해자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천지선은 인터폰을 들었다. 대변 인실 연결해. 이틀 뒤 합참명의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다. 의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천지선은 낡은 수첩을 움켜주었다. 그 수첩 안에는 10년 전 그날 김수혁 소령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봉인했던 원본 교신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 진실을 말해야지.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내 부하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긴급기자회견 당일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중계 차량으로 거대한 성벽을 이룬 듯 포위되어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공기 중에는 팽팽하다 못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합참의 장실 내부. 한정호 소령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했다. 의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방금 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권고해왔습니다. 사실상의 경질 통보입니다. 천지선 대장은 창밖의 소란스러운 풍경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가슴에 모든 훈장을 단호한 흑갈색 정복을 입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폭풍 속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군용 수첩이 들려 있었다. 한소령 두려운가? 나는 두렵네. 지금 이 순간 내 평생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 한정호 소령은 놀랐다. 강철의 나비라 불리는 그녀가 두려움을 입에 올린 것은 처음이었다.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네. 이내 개의 별을 떼는 것도 두렵지 않아. 내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 침묵 때문에 한 고결한 영웅의 이름이 내 정적들의 더러운 입에 오르내리며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지켜만 봐야 한다는 사실일세. 그녀는 수첩을 천천히 닫았다. 그 안에는 10년 전 김수혁 소령의 마지막 순간이 봉인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죽은 내 부하의 무덤을 파헤쳤어. 그렇다면 나도 내 부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가 스스로 들어갔던 무덤에서 기꺼이 걸어 나와야지. 그녀는 한정호 소령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 연결하게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마진석 의원의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는 최고급 시가를 입에 물고 보좌관들과 함께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합참의장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하하 꼴 좋다. 저 독한 년 결국 백기를 드는군. 마진석은 확신했다. 천지선이 국민적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발표를 할 것이라고. 의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수혁 소령 카드 한 방으로 하늘을 날던 천지선을 격추시키셨습니다. 당연하지. 군대라는 조직은 말이야 명예를 먹고 사는 곳이야. 그 명예의 부하를 사지로 몬 지휘관이라는 주은 고씨가 새겨졌는데 그녀인들 버텨낼 재간 있겠나? 이제 전년이 물러나면 돕고 용 그 멍청한 놈도 금방 풀려날 거고 이 모든 소동은 여군 합참의장의 무리한 군역쇼로 마무리될 거다. 그는 축배를 들기 위해 샴페인을 집어들었다. 자, 다들 잔을 들게. 전년이 울면서 사주하는 모습을 안주 삼아 금융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고. 오후 2시 정각. 합참 기자회견장의 모든 문이 닫혔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곳을 향했다. 단상으로 천지선 대장이 홀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선 피해자가 아니었다. 마치 적진 한복판에 홀로 선야전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의장님, 10년 전 김수혁 소령 사망 사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사퇴 의사를 밝히러 나오신 겁니까?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천지선은 연단에 섰다. 그녀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 모든 소음이 잦아들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강당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저는 오늘 10년 전 서해의 포화 속에서 잃었던 제 가장 아끼는 부하고 김수혁 소령의 직속 상관이었던 연대장 천지선으로의 자리에 섰습니다. 마진석 의원의 사무실에서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뭐라고? 지난 며칠간 저의 독선적 지위로 인해 김수혁 소령이 희생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그 의혹이 사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야 할 더 큰 명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부하 김수혁 소령의 마지막 명예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진실을 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봉인했던 군사기밀 하나를 제 직권으로의 자리에서 해제하려 합니다. 순간 기자회견장 전체가 술렁이었다. 군사기밀 해제라는 말은 그 무게가 달랐다.
한정호 소령 천지선이 뒤편을 향해 명령했다. 틀어.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10년 전 서해 교전 당시 의연대 지휘 통제실 원본 교신 음성이라는 자막이 떴다. 마진석 의원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교신 음성 저게 왜 아직도 치지직 스피커에서 격렬한 잡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잡음 사이로 절박한 총성과 포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10년의 세월을 뚫고 대강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천지선 당시 연대장 수역색 여기는 나비하나 당장 퇴각하라 적게 매복이다. 반복한다. 당장 퇴각하라 이건 명령이다. 김수혁 당시 소령 거친 숨소리 총성 커. 연대장님 들립니다. 하지만 박일병과 이상병이 적의 레모아의 부상을 입고 고립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 제10년 전에 그 치열한 전장 한복판이 되었다. 천지선 당시 연대장 안 된다. 이미 퇴각로가 차단되고 있다. 김소령 자네마저 이를 수 없다. 당장 복구하라. 어서. 김수혁 당시 소령 잠시 침묵.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 연대장님. 저는 제 부하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천지선 당시 연대장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 김수혁. 이건 명령 불복종이다. 당장 돌아오지 못해. 자네를. 김수혁 당시 소령 총소리가 더 가까워진다. 연대장님. 저 아이들 제가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복구하지 못하더라도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희 어머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천지선 당시 연대장 김수혁 수역색 응답하라. 치지직 교신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스피커에서는 침묵만이 흘렀다. 기자회견장은 우음바다가 되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종군 기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충격과 감동 그리고 거대한 분노에 휩싸였다. 김수혁 소령은 상관의 무리한 명령 때문이 아니라 부하를 구하기 위해 상관의 퇴각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불길 속에 뛰어든 진짜 영웅이었다. 천지선 대장의 뺨에도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김수혁 소령은 제 명령을 어겼습니다. 군법에 따르면 그는 명령 불복종으로 불명예 전역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유가족은 어떤 보상도 연금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냈다. 저는 차라리 부하를 통제하지 못한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오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짐으로써 김소령은 임무 수행 중 장렬히 전사한 영웅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할 제 부하의 마지막 명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저의 정적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비리를 덮기 위해 감히 영웅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고결한 희생을 개죽음으로 모독했습니다. 천지선은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딸각 교신 음성 파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금융회의 거대한 조직도와 스위스 비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마진석 의원의 얼굴 사진이 돈다발의 종착지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병사들의 방한 장갑을 빼돌리고 고장난 자주포를 속여 팔며 이 나라의 국방 예산을 존먹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금융회의 뿌리를 뽑으려 하자 그들은 천지선은 스크린 속 마진석 의원의 얼굴을 노려보며 외쳤다. 감히 한 영웅의 어머니를 찾아가 거짓을 고하고 그분의 슬픔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이용했습니다. 군인도 인간도 아닌 자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분노, 충격, 경악. 모든 것이 폭발했다. 마진석 의원의 사무실. 그는 시가를 떨어뜨린 채 제가 되어버린 얼굴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끝났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당대표실, 그리고 검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천지선은 이 모든 혼란을 뚫고 카메라의 정중앙을 응시했다. 그것은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을 김수혁 소령의 노모를 향한 시선이었다. 어머님, 10년간 진실을 숨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드님은 제 명령을 어긴 나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김수혁 소령은 제군 생활 전부를 통틀어 가장 용감하고 가장 위대한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못난 상관을 용서해 주십시오. 천지선은 경례를 풀지 않았다.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그녀와 함께 울고 있었다. 무너진 용의 비명으로 시작되었던 심판은 이제 썩어버린 금용의 심장을 향한 거대하고도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